자, 안녕하세요. 신명 아래태 교육학입니다. 여러분들 국가직 7급 시험 몇 년 전 문제들하고 비교해 보면 요번에 문제는 좀 7급 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 수준도 이제 상급부터 시작해서 중급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는 문제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또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는 학자들이 생소한 사람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문장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핵심적인 단어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1번 문제 같은 게 여기 목표 지향성이라고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이런 거 별표시 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또 등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자, 목표 지향성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목표를 지향한다. 자, 목표를 설정하는 이론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육학 공부하다 보면 목표 설정 이론이라고 해서 에드윈 로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게 있죠. 동기 이론에서 주로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표 지향성 이론이라고 했죠. 드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캐롤 드웩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목표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향. 목표를 설정하는 이론이 아니라 목표 지향이죠.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목표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자들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이론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1번과 2번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자, 1번이 숙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2번이 수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자, 숙달 목표를 가진 학습자가 있고 수행 목표를 가진 학습자가 있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숙달이라는 목표를 가진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교육의 어떤 목표 지점이 있죠.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숙달 목표를 가진 학습자가 있고, 여기 보면 수행이라는 건 퍼포먼스에 좀 관점이 많아요. 퍼포먼스라는 거는 이제 성과 쪽에 관심이 많은 학습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숙달 목표를 가진 학습자들, 이제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 이런 학습자들을 우리가 좀 원해요. 이런 학습자들은 과제를 어떻게 숙달할 것인가,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해를 증진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학습하는 그 과정 자체를 중시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학습자들은 뭔가 노력에 중점을 두고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많죠, 당연히. 이런 학습자들을 우리는 숙달 목표를 가진 학습자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이건 뭐 틀리진 않죠. 자, 2번은 이제 반대로 수행을 목표로 하는 어떤 학습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학습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타인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받는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은 고정되어 있는데 내 능력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타인의 어떤 평가,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학습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평가받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라는 이런 말 들어가 있죠. 이게 틀린 말이죠, 이게. 두지 않고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뭔가 그 과제를 숙달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네보다 좀 나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고정 마인드셋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위쪽 같은 경우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습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자, 그런데 저 3번하고 4번을 보면, 자, 일단은 옳지 않은 것은 답은 찾았어요. 답은 2번 찾았고, 자, 숙달 목표를 가진 학습자들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수행 목표를 가진 학습자들도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최근에 학자들은 그렇게 나누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숙달에 조금 더 접근성을 가진 학습자가 있고, 숙달에 좀 회피하는 학습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근이라는 단어 있죠. 접근이라는 단어하고 회피라는 단어를 써서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더 포함하죠. 이런 학습자들, 뭐 연구자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둘 다 수행 목표를 가진 학습자들을 소위 이제 구분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둘 다 회피라고 들어가 있죠. 회피죠. 회피가 있으면 적분도 있을 텐데 지금 적분은 안 나오고 회피만 나왔어요. 회피만. 자, 여기는 뭐 수행을 회피한다 이거죠. 수행을 가진 이 학습자들 중에서도 수행을 회피하려고 하는 학습자가 있습니다. 이 학습자들은 자신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만약에 수행 접근 목표를 갖고 있으면 이거와 반대일 거예요. 자, 이거는 과제 회피죠. 과제. 이런 학습자들은 최소한의 노력만 해서 과제를 마치려고 한다. 즉 과제를 회피하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목표 지향성 이론이라고 해서 목표를 지향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향,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목표 설정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크게 숙달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고 수행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자, 여기서도 접근이냐 회피냐 해가지고 이렇게 또 두 가지씩 구분을 하기도 한답니다. 일단은 지금 보니까 숙달 목표하고 수행 목표 크게 두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2번 문제를 가죠. 자, 2번 문제. 자, 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언제 이 사람을 봤던가 혹시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죠. 이 사람 뭐 이름이 뭐 윌리엄 던이라고 하는데 사람 이름은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관계없는데 정책평가라는 거 있죠. 정책평가의 기준이에요. 정책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걸 찾고 있죠.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육 관련 정책들 보면 뭐 사교육 경감 정책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교 폭력 예방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인성 교육 정책도 있겠죠.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이 있어. 그럼 그 정책들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집행도 하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평가도 해야겠죠. 그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 학자가 이름 먹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윌리엄 던이든 누구든 관계 없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책평가 기준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효과성, 뭐 능률성, 능률을 우리가 또 효율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도 한답니다. 얼마나 충족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얼마나 잘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7급 문제들도 가만히 보면 핵심적인 용어들이 있을 때 그 용어들을 명확하게 개념화된 것들을 학습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1번 보세요. 효과라는 건 말 그대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학교 폭력 예방 정책을 펼쳤는데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느냐 안 줄어들었느냐 그거죠.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한 노력의 정도, 요걸 물어보는 건 아니죠. 효과라는 건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기초학력 증진 정책을 펼쳤는데 기초학력이 정말 미달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충족이 됐느냐,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펼쳤더니 정말로 학교폭력이 떨어졌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에 도달을 얼마나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걸 효과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죠. 자, 능률이라는 건 효율적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한 어떤 에너지에 비해서 더 많은 효과를 얻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걸 능률 또는 효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책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 정도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효과성을 얘기하는 거게 되겠죠. 오히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능률성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충족했느냐? 얼마나 충족했느냐 그거죠. 보면 말 그대로 특정한 집단이 있어. 특정한 집단이 있는데 특정 집단이라는 게 학교에서 학생들이겠죠. 그 학생들에게 만약에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는데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피해 학생의 보호가 제대로 됐느냐, 충족됐느냐, 가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선도 조치가 이루어졌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충족이라는 게. 근데 여기 보면 사회 여러 집단 간의 정책의 뭐 비용과 편익이 고르게 배분이 됐느냐 이걸 물어보겠어. 고르게 배분이 됐느냐, 즉 형평, 공정하게 배분이 됐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이것도 대응이라는 건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그거죠.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정책의 결과가 특정 집단의 필요, 특정 집단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교육학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학교 폭력이면 학교 폭력을 이제 피해를 받는 학생들도 있고 가해 학생이 있겠죠.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 있으면 피해 학생에게는 뭐 적절하게 보호 조치가 됐는지, 가해 학생에게는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선도나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정책의 결과가 특정 집단의 필요, 선호, 가치에 잘 부합을 하느냐, 이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맞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자 이름을 몰라도 괜찮아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죠. 학자 이름들이. 그럴 경우는 학자는 무시하고, 물론 꼭 학자가 해당하는 내용만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웬만하면 학자 이름 모르면 딱 덮어두고, 아, 그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정책평가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어휘력만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교육 방법에 관련된 문제 동그라미 치시고 교육 방법에 관련된 옳지 않은 것은 찾는 겁니다. 교육 방법, 교육 방법. 자, 1번 문제 보세요. 세미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미나. 특히 대학원 다니는 그 대학원생들이 가끔가다 만나면 뭐 하세요?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뭐 저녁 때 뭐해? 그러면 아, 세미나 가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 세미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날 배우는 예를 들어 교육행정학을 공부하는 이제 대학원생이야. 오늘 어디 가세요? 했더니 아, 오늘 세미나 가요. 오늘 리더십 이론에 관련해서 이렇게 뭐 주제 발표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일정한 주제가 있어. 거기에 보면 다 대학원생들이니까 전문가들이겠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오늘의 이번 주제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장의 리더십에 관련된 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군가가 발표를 할 거야. 그 내용이에요. 발표를 하죠. 발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참가자 모두가 다 토론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대학원생들이 다 나름 그쪽 분야에 공부하는 전문가들이잖아. 바로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죠. 이걸 세미나라고 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브레인스토밍 우리가 창의성 공부할 때 들어봤던 겁니다. 두뇌 폭풍이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뭔가 아이디어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두뇌 폭풍, 말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아이디어를 바깥으로 막 끄집어내는 거겠죠. 그거를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래요. 회사에서도 많이 하고 직장인들 그 뭐 세미나 같은 거 많이 물론 여기도 세미나가 있는데 워크숍 간다고 혹시 들어봤을 거야. 직장인들 보면 아 요번에 뭐 1박 2일로 워크숍 간다 이런 얘기 하죠. 그때 1박 2일로 워크숍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래요. 저녁 때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뭐 대여섯 명씩 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를 발표하는 거야. 오늘의 주제는 아까 얘기했지 뭐 쉽게 갑시다. 학교 폭력 예방 정책이야. 학교 폭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뭐 1팀, 2팀, 3팀 있으면 거기서 팀들끼리 막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야. 비방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막 얘기 막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성원들의 창의적이고 그렇죠.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제가 볼 때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가장 좋은 건요. 학생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니까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는 그 뉴스 언론사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학생들을 온라인 교육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말 되는 거야. 그렇죠?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거야. 현실적이든 현실적이지 않든 자유분방하게 발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별로, 팀별로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야. 대표가.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각자가 했던 얘기들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한 다음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야. 자, 1팀은 가장 좋은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발표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네 보니까. 그렇죠? 버즈 토론, 버즈라는 게 이렇게 벌레들이 윙윙윙 거린다 이런 걸 뜻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말 그대로 이렇게 팀별로 여러 명씩 나눠 가지고 뭐 한 6명씩 나눠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6명이 6분씩 토론해라 라고 해서 66 뭐 토의 방식이라는 이야기도 한답니다. 이걸 버즈 디스커션이라고 하는데 소집단으로 편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집단이라고 할 경우에는 한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 편성회에 참가자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 지금부터 6분간 토론합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막 토론하고 여기서 토론, 저기서 토론하다 보면 막 시끄러울 거란 말이야. 그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버즈라 그래. 버즈. 윙윙 거린다. 그래서 버즈 디스커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식, 이게 맞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직소라는 게 뭔가? 직소, 퍼즐. 퍼즐을 우리가 짜맞추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직소라고 해요. 직소 모델이라는 건 주로 협동학습 얘기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모델이죠. 직소 모델도 학자마다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직소 1, 2, 3, 4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 슬라빈이 얘기했던 그 직소 2 모델이 가장 유명하다. 뭐 슬라브인가요? 그렇죠? 사전에 교사가 자료를 배포한다. 이게 뭡니까? 갑자기 사전에 교사가 자료를 배포해서 학습자가 미리 공부하게 한 다음에 사전에 교사가 자료를 배포한대요. 학생들에게 자료를 예를 들어 집에 갈 때 얘들아 오늘 너네들이 공부할 내용이다라고 자료를 배포한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뭐 수업하기 전에 하는데 교실에서는 질의 물어보고 답하는 거죠. 토론하는 거죠. 문제풀이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 우리 온라인 수업할 때 많이 나왔던 방식이기도 하죠. 이걸 일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하거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은 그거를 듣고 이렇게 적고 암기하고 뭐 주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주로 이제 숙제라는 걸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숙제하고 친구들끼리 뭐 모여서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이거는 지금 사전에 교사가 자료를 배포해서 학습자가 미리 공부한대요. 미리 공부한다는 건 집에 가서 공부하라는 얘기지.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학교에 와서는 질의하고 토론하고 문제풀이 하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 학습의 순서를 좀 바꿨죠. 거꾸로 했죠. 그래서 이거를 플립 러닝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 잘못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것도 7급 문제 치고는 그냥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3번 문제. 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4번 문제 봅시다. 자, 글레이저. 이 사람은 또 조금 유명하긴 합니다. 글레이저. 이렇게 치고 동그란 별표시 해놓으시고 이름 정도는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아마도 20세기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뭐 그 당시에 나름 교육학자로서 어떤 수업의 어떤 그 순서, 수업의 어떤 기본적인 모형을 발표를 해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수업의 기본적인 어떤 순서나 흐름은 목표를 원래 설정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얘부터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우리 종래의 어떤 수업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수업의 목표를 먼저 설정합니다. 얘가 1번이에요, 항상. 수업 목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뭐 연구 수업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자, 오늘의 수업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수업의 목표거든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분이 독특한 단어 하나를 툭 내밀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냐면 수업의 목표가 있어. 이걸 달성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학습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요거야. 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야. 출발점 행동. 여러분들 요거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출발점 행동. 일종의 수업의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학습자들의 수준이 어떤지를 좀 알고 싶어. 일종의
진단평가라고 있죠. 그 진단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요거를 알고 싶은 거야. 이거를 이분은 2단어로 쓴 거야. 출발할 때 어느 지점이 있는지, 그 행동 패턴이 어떤지 그걸 알고 싶은 거야.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라는 건 뭐 지적이든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거를 얘기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걸 절차라고 하죠.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평가가 이루어진 이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얘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그래서 얘부터 시작하는 게 두 개가 있죠. 그럼 나머지 이거 빼버리는 거야. 이건 답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다고 했어. 얘가 일종의 출발점 행동이라고 해서 얘가 들어가야 돼. 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걸 절차라고 하고 마지막에 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야 된다. 글레이저. 여러분들 이제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이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 파트에서 개별화 수업 나올 때, 그때 모형 나올 때 가장 먼저 등장해요. 오래됐고 가장 기본이고 특히 이 단어가 나오면 저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발표를 할 당시에 저 단어를 써서 유명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기본 문제. 자,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설계.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교육과정 파트에서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을 설계도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개발을 해야겠죠. 설계 유형을 물어본 겁니다. 교육과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고 가장 전통적이죠.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뭐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 더 기억나죠?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과정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그때부터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가장 근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그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교과를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뭔가 지식을 전달한다든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여기 봤더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설계 유형이 뭐냐라고 딱 봤어. 여기 딱 봤더니 눈에 보이는 게 유사하거나 인접한 학문. 자, 학문.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과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교과를 구성하는, 교과를 구성한다. 결국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물화생지 이거 들어보셨죠? 중학교 때는 아마 과학이라고 했을 것이고 고등학교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야 보면.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과학이라는 교과, 이렇게 교과를 구성하는 거. 학문들이 많잖아요. 학문들이 여러 개 있는 걸 묶어서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눈에 보면 1, 2, 3, 4번에서 뭐예요? 학문자 들어가는 거. 얘밖에 없잖아. 학문. 여기서 다라는 건 뭐야? 다. 많다라는 거겠지 뭐. 여러 개 학문들을 이렇게 묶는 거. 이걸 다 학문적으로 설계한다라고 해요. 교육과정 설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는 각 학문 속에 들어있는 지식, 뭐 기능, 가치를 고루고루 습득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과학책 하나만 있으면 돼. 이 과학책 하나만 있으면 이 안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책 하나만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식이나 기능이나 가치를 골고루 습득할 수가 있겠죠. 생물학 하나만 한다든가 지구과학 하나만 하게 되면 그 학문에 해당하는 그것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과학이라고 하면 골고루 공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설계하는 거를 우리는 다학문적이다. 여기 앞에 다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많을 다자거든요. 다학문적, 많은 학문들을 이렇게 묶어서 설계하는 거. 이걸 교육과정 설계 유형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다.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겠다. 여기는 사회를 중심으로 하겠다. 말 그대로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학습자가 어떤 적성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사회가 요구하는 게 뭘까? 사회의 요구, 사회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설계하는 거고. 백워드 설계는 여러분들 그 들어보셨죠? 위긴스 맥타이. 위긴스 맥타이 들어보셨죠?
라이프 타일러라는 사람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순서가 있잖아요. 여기 목표라는 게 있고, 목표가 있으면 그 선 안에서 교육 내용, 학습 경험이죠. 학습 경험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흐름 있죠. 이걸 포워드라 그래. 앞쪽으로 쭉 간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시대가 좀 변하다 보니까 성취 기준 중심의 교육 개혁 운동이 벌어졌죠. 성취 기준이라는 게 평가거든. 넘버 4거든. 이 넘버 4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위긴스 맥타이라는 학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평가를 좀 비중 있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순서상으로도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뒤로 가서 넘버 2가 돼요. 요걸 백워드라고 하는 거지. 백워드. 뒤로 간다 이거지. 넘버 4가 넘버 2가 되는, 요렇게 해서 설계하면 어떻게 했느냐. 교육과정 개발 설계할 때 요렇게도 한답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사실은 요거는. 근데 사실은 요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게 보이지 않았어. 이것도 어찌 보면, 교과니까, 여기 또 학문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니까, 공부를 뭐 깊이 안 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보면.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늘 강조했죠. 교육 심리학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지능 파트에서 이 사람을 좀 유심 있게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강의 시간에 많이 했죠. 누구? 길포드라는 사람이 있죠. 별 표시해 두시고. 지능 연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지능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도 많이 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지능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구나. 정말 찐으로 진정성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이 누구냐? 길포드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길포드. 지능 구조 모형이라고. 기억나시죠? 지능 구조 모형이라고 해서 몇 가지 요소를 뭐 곱하기 하니까 뭐 180개니 뭐 300 몇 개니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지능의 요인을 발표했던 사람이 길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창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해서 창의성에 또 등장하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지능에 대한 연구만큼은 정말로 진심이다. 이 사람이. 길포드라는 사람. 그 얘기했더니 출제가 됐어요. 길포드.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물론 이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은 여럿 있어요. 뭐 토렌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렌줄리도 있고 등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도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이 사람 정말 연구 진하게 한 사람이다. 지능 구조 모형. 근데 이제 구성 요소가 몇 가지가 있죠. 여기 보니까 구성 요소가 독창성,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뭐 뭔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독창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죠. 독창성. 그다음에 융통성, 영어로 flexibility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이걸 유연성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유연성. 그렇죠? 잘 구부러지잖아요. 유연성 있게. 자, 유연성이라는 게 뭘까? 여기 봤더니 특정한 범주에서 벗어났다. 다양한 범주. 여기 특정한 범주가 있고 여기 다양한 또 다른 범주가 있대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거. 이쪽에서뿐만 아니라 저쪽에서도 너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 융통성이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창의성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 범주에서만 거기서만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 이건 창의적이지 못해요. 이쪽에서도 잘 내고 또 저쪽 가면 저쪽에서도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우리가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능력을 우리가 유연성이라고 해요. 나는 유연성이야. 그러면 나는 B가 돼야 돼. 여기 나는 B가 돼야 되는데 나는 B가 되는 게 얘밖에 없네 지금 딱 보니까. 자, 그리고 유창성, 플루언시. 유창이라는 건 많이 낸다는 얘기죠. 플루언시니까. 자, 가에 뭐라고 돼 있어? 가능한 한 많은 양. 그렇죠? 가능한 한 어떤 애들이 이제 얘야 우리 저기 학교에서 말이야 미세먼지를 좀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창문은 무조건 여는 거야. 그 다음에 애들을 말이야 그 밖에 들어오기 전에 다 털고 들어오게 한다든가 밖에 그 신발 같은 게 있으면 밖에서 들어와서 교실 들어올 때는 무조건 신발을 이렇게 털고 들어오게 한다든가 뭐 등등 엄청나게 많은 양을 내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도 분명히 창의성이 있는 친구인데 이런 능력을 뭐라고? 이런 능력을 우리가 유창하다. 그래서 유창성이라고 하죠. C 가는 C죠. 가가 C가 어디냐? 여기 있네. 답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길포드라는 사람을 외우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창의성 구성 요소가, 이렇게 지금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 이런 것들을 가진 친구들이 창의성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굉장히 공부는 잘해. 굉장히 공부는 잘하는데 암기력은 굉장히 뛰어나. 암기력은 뛰어나서 뭔가 좀 외웠던 거를 많이 뿜어내는 건 잘해. 그러니까 유창성은 좋을지 모르겠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범주에서만 그러는 거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유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친구가 창의성이 있는 친구다, 좀 그렇지 못하다,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6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지능 공부할 때 길포드 얘기할 때 나왔던 사람이죠.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그죠? 7급 문제 치고는. 다음 문제를 볼게요. 7번. 자, 상담 이론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론? 상담 이론. 상담 이론. 상담 이론. 상담 이론은 제가 강의할 때도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교육 심리 공부할 때 뒤쪽에 생활 지도 및 상담 공부할 때 특히 제가 이론만 가지고도 계속 몇 시간 얘기하면서 이론 뭐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행동적인 영역 이렇게 구분해서 펴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 상담 이론에 대한 개념을 묻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죠. 참 좋은 문제입니다. 1번 현실 치료. 현실 치료라는 상담이 있답니다. 현실 치료. 현실 치료. 내담자 스스로. 내담자라는 건 이제 학교로 보면 학생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학생을 우리가 내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는 사람이니까 담을 이야기를 올렸자니까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요 말. 사실은 문제 그 요령 있는 친구들은 요 앞쪽에 이제 현실 치료라는 요 상담이잖아요, 지금. 요 상담을 얘기해 여기 앞에 현실 나오니까 여기 현재 나오니까 현재 행동을 평가하고 스스로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돕는 거. 이런 상담을 현실 치료 상담이라고 하는구나. 아마 깊게 공부를 안 해도 저쪽에 앞쪽에 있는 단어랑 가장 유사한 단어가 있구나. 그래서 상담은 그걸 도와주는 거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추론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막 교류 분석이라는 게 있고 인간 중심이 있고 행동주의가 있어요.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거예요. 자, 교류를 분석한다. 교류라는 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교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분석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특히 사람들이 뭘 갖고 왔다 갔다 상호작용을 해요. 주로 언어를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류할 때 언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어떤 상태에 있구나, 이걸 분석하는 걸 교류 분석이라고 해요. 자, 내담자가 이건 뭐야 갑자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양식을 가지고 있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양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나 봐요. 일반적으로는 다 이제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그러는 거야. 얘기를 들어봤더니 선생님, 저 오늘 수업 못할 것 같아요. 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라든가 너무나 왜 그러니? 그러면 뭐 우리 강아지가 울어서요. 전혀 말도 안 돼, 그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합리적이고 성숙한 것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거. 원래 상담은 다 돕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돕는 거를 교류 분석 아까 전에 어떤 두 사람이 예를 들어 있으면 그 두 사람 간의 교류하는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교류하는 걸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 너 생각이 잘못됐네. 너 내가 말이야 좀 제대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줄게.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니까 말 그대로 합리, 앞에 합리라고 됐죠. 합리. 그 다음에 정서. 합리, 정서, 행동. 이죠? 합리적, 정서적, 행동적 치료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 치료라고 했고 REBT. 그래서 REBT. 처음에는 RT 이론이었다가 RET 이론이었다가 REBT 이론 이렇게 점점 확대가 됐던 앨리스 이론이죠. 너무 유명해. 이건 너무 유명한 이론이라서 답은 옳지 않은 건 얘입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 중심이다. 인간 중심. 말 그대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상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해 보이지 않아요? 여기 상담자가 있어. 선생님이 있고 내담자 학생이 있어. 이 관계를 중시하는 거야.
수용적으로 이제 만약에 학생이 왔어, 선생님 대화를 하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 이제 수용적인 태도야. 그래 한번 얘기해봐. 수용적인 태도.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계. 이걸 굉장히 중시하게. 왜? 인간 중심이니까. 지시적 상담이 아니라 이건 비지시적 상담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 로저스죠. 칼 로저스라는 사람. 그다음에 4번 행동주의 상담. 행동주의도 상담이 있답니다. 내담자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그렇죠. 이거 왜 행동주의니까 행동만 갖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라는 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얘기해요. 주로 일반적으로. 그 행동이 있는데 이거를 없애는 거야. 어떻게 없애는 거야?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있다면 뭐 야단치면 되겠지 뭐. 야단친다든가 벌을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칭찬하면 되겠지. 행동주의가 원래 그런 거잖아.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야. 이거를 돕는 게 행동주의 상담 맞죠. 요거는 제가 보니까 7부 문제는 어찌 보면 이것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교육 심리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단어들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 같아요. 요것도 제가 볼 때는 뭐 한 중급 정도 문제, 중 정도, 중 내지 중하 정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 봤더니 의사결정 모형이래요. 동그라미 치세요. 별 표시. 자, 의사결정 모형. 여러분들 우리 교육행정학 공부할 때 의사결정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정책결정 모형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현실적인 모형이 요거죠. 점증 모형이라는 거 있죠. 점증 모형이라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뭐랄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형을 소위 점증 모형이라고 합니다. 점증 모형.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거죠. 1번. 자, 린드 블룸. 뭐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린드 블룸이 제시한 모형이다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이거 어떡하지 고민합니다. 이 보니까 C.E. 린드 블룸이라 그래. 찰스 린드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안 했던 게 이 사람 현재 살아계셔요. 아직은 돌아가셨구나. 최근에 돌아가셨네. 원래 교육학이 기본적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30년 이상은 돼야 조금 교육학 책에 오르고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분 제가 이제 보니까 왜 얘기를 안 했었나 했더니 2018년까지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마 안 되신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주로 연구했던 게 점증 모형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 물론 점증 모형은 이분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 몰랐다 쳐 넘어가도 돼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자, 1번, 2번. 대안은 일반적으로 여기 중요한 건 이 기존 정책이죠. 기존 정책의 문제점 개선하는 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이제 현장에 발령이 납니다. 발령이 나면 여러분들이 맡은 일 갖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그 새로운 일이 정말 한 번도 없었던 정말 새로운 일이냐? 그렇진 않아. 대부분 기존 정책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 학교 폭력 대책이라는 게 매년 발표가 되거든요. 어때요? 새로워요? 하나도 새롭지 않아. 가만히 찾아보면 그 전에 다 있었던 것들이야. 조금씩 변해지 봐. 조금씩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야. 이게 점증 모형이야. 여러분들 사교육비 절감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어떤 그 과제들이 있는데 그 과제들이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의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걸 조금씩 수정해서 고쳐나가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 거야. 점증 모형이라는 게 원래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 틀린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비합리적이다, 우연적이다 이런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진 않죠. 이게 점증 모형이라는 게 나름 합리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모형이 있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 늘 얘기했던 거 있죠. 무정부 상태와 같은 거 있어. 조직적이긴 한데 뭔가 정부가 없는 같은 그런 조직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그 의사결정들이 주로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옛날에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들어봤죠.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이 좀 그래요.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으로. 원래 쓰레기통이
다양한 쓰레기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게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쉽게 해서.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원들이 다양해요.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다양하기도 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학에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면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어, 솔루션이. 근데 솔루션이 다 다양해. 굉장히 다양한데 신기하게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요. 각자가 가진 의사결정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잠깐 모였다가 다시 흩어져. 갑자기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오지도 않아. 학교라는 곳이 원래 공립학교도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 이렇게 일정한 주기별로 전보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근무할 당시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의외로 많아, 학교라는 곳이. 그래서 그거를 설명했던 이제 이론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이고, 이제 소위 조직화되어 있지만 무정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서 주로 나오는 거, 비합리적이고 무연적이고. 이거는 이제 점증 모형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답 찾았죠. 자, 급격한 변화, 장기적 전망에 따른 계획적 변화. 그렇죠. 이 계획적인 변화가 아니야, 이거는.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자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점증이라는 뜻이 원래 점증,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점증 모형에 대한 기본 개념만 공부하셔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었거든. 왜냐하면 이게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이다, 이런 의사결정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 또 사람이 등장했어.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학급 경영. 학급 경영이라는 게 잘 어찌 보면 교육행정에서도 특히 우리 교행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다루질 않아요. 어찌 보면 그 약간 소홀하게 다루는 구분이기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급 경영을 하진 않잖아요. 교육학에서 물론 교행직에서 있긴 하죠. 여러분들은 그 학급을 이제 지원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지, 학급을 직접 경영하는 건 교사가 하잖아요. 특히 담임 교사가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학급 경영에 관련된 개념을 물어보고 있어요. 관점이나 개념이나 거기서 거긴데, 여기 보면 W. 도일, 즉 왈터 도일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관점이 대표적인 학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도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근데 여기 보니까 1, 2, 3, 4번 보니까 학급 경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질서 유지. 그렇죠. 전통적으로 학급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질서 유지겠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담임 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질서가 이렇게 좀 잡기가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담임 맡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뭐 예를 들어 학급별로 이렇게 좀 뭐 1분단, 2분단 뭐 이렇게 뭐 또 조직도 해야 되잖아. 조직도 해야 되고, 학급에 들어오면 학급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뭐 조종내 할 때 전달 사항은 어떻게 할 건지, 학급 청소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사실은 다 그 질서거든. 질서 유지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질서 유지가 가장 전통적으로 학급 경영을 바라보던 관점인 건 맞아요. 그건 맞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건을 정비해주는 이런 관점으로도 가군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관점으로 지금 가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요즘은 학급마다 그 교육 활동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잘 정비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교행직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경영의 관점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경영의 관점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경영,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영의 관점에서는 뭔가 이익을 좀 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단 말이에요. 약간 사학 쪽에 관련된 쪽도 있죠. 학원도 원래 그런 뜻이, 하나의 어떤 학급이라는 거는 뭔가 생산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영의 관점으로 또 이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장 활동의 뜻을 가지고 있죠. 뭔가 이렇게 교육 활동이라는 걸 그래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관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의 관점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관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왈터 도일이라는 학자가 이 관점의 대표적 학자래요. 잘 모르겠다, 넘어가. 이것만 봐. 이게 뭐라고 써 있어? 훈육이 뭐야, 훈육? 뭔가 잘못하면, 질서 유지가 잘 안 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타일르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 훈육. 생활지도 뭐예요, 생활지도?
우리가 탁 떠오르는 거, 그 생활에 따라서 뭔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학급 간에 또 뛰지 말아야 된다라든가 또는 친구들 간에 언어를 좀 조심하자라든가 뭐 등등이 있잖아요. 상담도 있고. 그다음에 학급의 행동지도. 자,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여러분들 봐. 왈터 도일이라는 학자를 몰라도 상관없죠. 이런 관점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잖아. 그죠?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관점이기도 해. 학급 경영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도 아마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제 대부분의 그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은 교육학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냥 주는 문제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학자 이름도 뭐 생소한다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가 너무 질서 유지하고 너무 관계가 너무 관점이 너무 가까워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자, 10번 문제 봅시다. 드디어 이제 교육사, 서양 교육사 문제가 나왔죠. 중세 대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중세 대학이 됩니다. 대학. 중세 시대 대학. 여러분들 중세 시대라고 한다면 5세기서부터 15세기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의 그 이제 10세기, 11세기 정도야 돼야 이제 대학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그러거든요. 스콜라 철학과 관련해서. 자, 근데 중세시대 대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자, 중세 최초의 대학은 자, 하이델베르크는 이게 독일에 있는 거잖아요. 독일. 그죠? 독일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세시대의 핵심은 사실은 이탈리아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우리 교재에도 이탈리아에 있는 볼로냐 대학이라고 있어요. 11세기 말쯤에 생긴 대학인데 그 대학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진짜 대학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 있는 대학입니다. 독일의 최초의 대학이지 중세 최초의 대학은 아니다. 기억이 들어가면 틀렸다. 기억들이 틀렸다. 그죠? 니은. 자유학과라는 게 있었죠. 동그라미 치시고 자유학과. 여러분들 자유학과, 그죠? 그 자유학과라는 과목이 7개가 있었잖아요. 밑에 또 나오는데 자유학과 중에서 문법, 언어와 관련된 거죠. 언어. 산수는 수학, 이거는 언어에 관련된, 이거는 수에 관련된 거죠. 논리학도 언어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7개의 과목이 있다. 세븐 리버럴 아트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자, 그 자유학과는 여기 전공교육 이전에 거쳐야 될 예비교육의 성격, 이런 성격을 지녔다 맞지?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전공에 관계없이 1학년, 2학년들은 교양 과목이라는 걸 공부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국어에 관련된 거 기본, 뭐 자연과학에 관련된 거 이런 것도 공부하죠. 그거를 우리는 교양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대학이나 대부분 그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자유학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교육 성격을 지녔다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맞는 말이네요. 그죠? 맞는 말이다. 자, 니은은 맞는 거죠. 니은이 들어간 걸 찾으면 되냐. 여기 니은 들어갔고 여기 니은 없죠. 그럼 틀린 거야. 답 금방 찾았어. 일단 답은 이겁니다. 일단 갔죠. 디귿.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세금. 중세 때잖아요. 이게 11세기, 12세기 때는 세금을 걷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비슷한 시기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보면 향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보면 사립학교 성격을 가진 서원이라는 학교들도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금을 안 걷었어요. 심지어 군대도 안 갔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하면 나중에 이 서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흥선대원군이 서원이가 안 되겠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서원 철폐령을 내려가지고 중요한 몇 가지만 남겨놓고 다 철폐하죠. 그 이유가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대학에서도 이렇게 세금도 안 내고 군역도 이거 안 간 겁니다. 군대도 안 간 거예요. 이건 맞는 거죠. 이렇게 맞는 겁니다. 자유학과 중에서 이게 문법, 산수, 논리학을 3개 학문이라고 한다 뭐 하면서 이거를 트리비움이라고 합니다. 3학이라고 하는데 3학은 3개의 학문이라는 건 언어에 관련된 학문들을 얘기해요. 언어에 관련된. 그래서 이거를 문법이 아니라 여기 산술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여러분들 유명한 수사학이라고 있죠. 이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다 언어야.
언어 세계를 세계 학이다라고 해서 트리비엄 그렇지 음이라고 읽어야지. 이렇게 속한 교육 이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개에 해당하는 거 4개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뭐 대수학이라든가 기하학이라든가 또 천문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도 있다고 했죠. 수적인 측면에서 음악도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쿼트리비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는 3개 학이라고 했고 이건 4개의 교과, 과, 3학, 4과라고 했었죠. 이걸 외우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시험 문제 등장을 했네요 벌써.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있었죠. 자 11번으로 가봅시다. 이 문제는 어때요? 이 문제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죠. 이 문제도 11번으로 갑시다. 자 무슨 장학? 임상장학.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시. 임상장학. 임상이라는 건 주로 이제 그 의료계에서 쓰이는 용어죠. 임상이라는 건 이렇게 말 그대로 침상에 놓여 있는 환자를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뭐 설명 방식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임상이에요. 임상.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것도 장학이니까. 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통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됐고 현재는 잘 쓰이질 않아 사실은. 교실에서 장학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죠. 전문직 장학사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분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수업 활동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참관도 하고 또 거기서 조언도 주고 뭐 등등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는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뭐 말은 이렇게 되지만 의사와 환자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임상이라는 뜻을 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쓰여지는 게 맞아요. 기억이 꼭 들어가야 돼요. 기억 들어갔죠? 여기는 안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틀린 거 일단 이렇게 빼야 되고. 자, 수업을 처음에 계획을 합니다. 임상이기 때문에 그냥 막 하면 안 되겠지. 말 그대로 이것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하죠. 누가? 이 사람들이 관찰하겠죠. 장학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찰을 하고 끝났어. 끝나면 결과를 협의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수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 임상장학이 맞죠. 이거 임상장학 맞습니다. 니은도 들어가야 돼. 그렇죠? 답은 찾았어요. 이건 안 들어갔네. 그럼 다음 봅시다. 수업 개선을 위해서 다 수업과 관련된 얘기니까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사들이 중요한 건 뭐 요거죠, 요거. 서로 별표시 서로 협동한대. 교사들이 서로가 협동하는 장학이니까 이건 동료들끼리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동료 장학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동료 장학. 동료들 간에 하는 장학이죠. 현재 대한민국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장학의 형태가 바로 요거 동료 장학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 임상장학 이거 문제는 너무 전통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임상장학은 지금 현재 형태는 아니다. 현재는 동료 장학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약간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장학사라는 게 예전과 달리 학교를 뭔가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더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청도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 뭐 10년, 15년 정도 근무하시고 요즘엔 대부분 다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들은 1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요하는 사람들로 해서 전형을 거쳐서 선발을 해요. 근데 이제 15년, 뭐 20년 정도 됐는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나이가 어린 분도 계시지만 50대들 굉장히 베테랑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베테랑들하고 이게 되냐고 이게 수업에 관련된 얘기인데 누가 더 전문가냐고. 오히려 이분들이 더 전문가가 일 수가 있지. 왜냐하면 교사들은 평생 학생들을 위해서 20년, 30년 동안 현장에 있었던 분들인데 누가 더 전문가냐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해. 그래서 이런 장학은 요즘에는 임상장학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일 경우 아니면 저경력 교사라든가 이런 경우 아닌 이상은 잘 안 이루어져 보면. 이게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을 같은 경우는 교사가 스스로야, 이번에 별표시.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도 하고 독립적으로 실천한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율장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자율장학. 아까 전에 했듯이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기장학이다.
뭐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제일 많아요. 최근에 대학원을 간다든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아까 얘기했던 세미나, 뭐 워크숍, 뭐 각종 학술 대회 이런 거를 가요.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교사들 한 10년만 근무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석사학위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자기장악, 자율장악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야.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디귿이나 리을에 해당하는 이런 장악들이 일반적이지 최근에는 이 임상장악에 관련된 거는 조금 너무 전통적인 문제를 냈다. 제가 생각해도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할 정도로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옛날 분들인가 이런 생각이 좀 가끔 들어요.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조금 더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문제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12번 문제가 있었는데, 그죠? 12번 문제. 자, 교육 기회. 여러분들 교육 정책 및 교육 기획의 접근 방법이 세 가지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사회 수요, 인력 수요, 수익률 접근, 뭐 국제 비교.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기획이라고 하잖아. 플랜을 하기 위해서 플래닝을 하죠. 말 그대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는 거야. 이걸 기획이라고 하는데 기획에는 접근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거냐? 그걸 찾으라는 거죠. 이것도 찾기는 어렵지 않죠. 교육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자,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거. 이런 어떤 접근.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 이쪽에 저는요 직장을 다니는데 야간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야간에 교육과정을 만들어 줘야겠네. 저는 야간에도 좀 어려우니까 또 직장 생활을 하니까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어. 이거 만들어 주고 또 저는 법학을 공부하는데 로스쿨도 있지만은 그냥 일반 법학을 하는 석박사 과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뭐 등등이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접근법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우리 사회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는 게 어떠냐. 그게 바로 사회에 수요가 있으면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기획을 하는 방법이죠 이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이 또 나왔잖아. 모든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자원의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기획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했어요, 그동안. 인력 수요라는 게 뭐야? 앞으로 이런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 AI에 관련된 인력들이 더 필요하니까 대학에서 AI 관련된 걸 많이 해야 된다. 선생님들도 이제 AI 관련된 어떤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연수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 등등 뭐 이런 것들. 수익은 말 그대로 이제 수익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국제 비교라는 건 말 그대로 다른 나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뭔가 시사점이 있을까 뭐 이런 걸 찾아보는 걸 우리가 국제 비교라고 하죠. 다른 나라의 어떤 경험을 우리들이 이제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획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교육 철학 문제가 나왔죠. 다음 설명에 대한 철학의 사조가 뭐냐. 사조라는 건 어떤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성.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실존주의, 실존. 인간의 어떤 실존, 주체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20세기의 이제 후반부에 이제 주로 등장했고, 본질주의. 여러분들 본질주의 아시죠? 우리 인류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에센스가 되는 거 있죠. 문화유산이라든가 본질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하는 20세기 전반부에 이제 미국의 철학들입니다. 이것들이. 항존주의는 이거보다 좀 더 나갔죠. 가장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자. 교육 소외 현상을 이런 걸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던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세기 전반의 미국의 철학입니다. 실학이라는 거는 요건 좀 여러분들 요건 좀 굉장히 좀 거리가 멀죠. 얘네들은 되게 20세기인데 실학은 그거보다 한참 전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실학이 있지만 외국도 실학이 있었잖아요,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르네상스 이후에 16, 17세기 유럽에서 발달했다. 이미 답이 끝났죠. 20세기 다 20세기들이잖아. 요것만 이제 17세기잖아. 보면 실학주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지식, 이런 지식보다는 이런 지식은 나는 원하지 않아. 어떤 지식이야?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싶어.
실험, 관찰, 자연과학의 교과목 중시하는 거. 이걸 실학주의라고 하죠. 일단 세 개부터가 금방 답이 등장을 했어.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교육 철학이지만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 중에 하나죠. 14번 갑시다. 자, 교육행정학에서 이제 행정과정론이라는 요 별표시, 행정과정론적 관점에서 교육행정의 원리를 물어봤는데 실제로 이제 교육 행정과정이라는 게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프로세스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 안에 요소들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1번 교육행정의 계획을 수립하죠. 처음에. 그 다음에 또 실천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게 하나의 과정이잖아. 이게 쭉 흘러가는 과정이잖아 보면. 이런 행정의 전체적인 경로와 관련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행정자궁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를 행정과정이라고 하죠.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행정의 원리가 아니라 일종의 이건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개념. 행정과정론의 그 개념이 뭐냐. 근데 이게 정확하게 개념이 딱 떨어지네. 딱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2번. 합리성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직도 있고 조건도 있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성도 하고 정비도 하고 조성도 하는 여기 답이 여기 있어, 이게. 협동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협동행위론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행정의 그 개념을 물어볼 때 교육행정은 무엇입니까? 교육행정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핵심적인 단어가 요거죠. 협동적인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3번.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발휘되는 이건 뭐예요? 지도성이라는 건 뭐예요? 지도성. 리더십이죠. 리더십. 이것도 교육행정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개념 이야기를 할 때 요 얘기를 하죠. 지도성을 잘 발휘하는 게 교육행정이야 라고 합니다.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이 조건들을 잘 정비하는 거 이런 것들 조건 정비론이라고도 하죠. 교육을 위한 행정이라고도 하죠. 수단적이고 봉사적인 활동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2번, 3번, 4번은 다 교육행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뭘 물어봤어? 행정과정, 프로세스죠, 일종의. 행정과정에서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어떠한가 이거를 알아보고자 하는 관점이 바로 행정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계획 수립에서 실천해서 평가, 거기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 기획도 해야 되고 조직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등등 있죠. 그런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과정론이라고 합니다. 답도 이것도 이제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교육행정 처음 공부할 때 이 문제가 자주 등장했었죠. 14번 문제. 다음 문제 봅시다. 15번 문제. 한국교육사 문제가 나왔죠. 고려의 과거제도가 나왔어요. 별표시. 고려의 과거제도, 그 다음에 조선의 과거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어떤 거냐? 자, 이거는 과거제도가 생긴 거는 실제 고려시대에는요. 지방의 호족들이 힘이 셌어. 여러분들, 그죠? 지방의 호족들이 다 사병들을 가지고 있어. 힘이 셌어요. 근데 고려라는 이 조직도 일종의 왕이 있으면 나를 따르는 어떤 조직의 어떤 인원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호족들이 자꾸 다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야? 시험 봐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과거제도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려의 과거제도는 1번 왕권이라는 거,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맞는 거죠.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과거제도의 성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무관을 선발한다. 여러분들 고려시대 말에는 무관 선발을 하려고 했었대요. 공민왕 때 하려고 했는데 실제 실현되지는 못했다라고 하죠. 고려시대는 무관이 그래서 잘 배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틀린 거야. 제수롭이라든가 명경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지, 문관. 문관 선발제도죠, 문관. 문관 선발제도, 문관. 그죠? 제수롭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걸 얘기하는 거지. 명경이라는 게 뭐, 경을 명확하게 한다. 즉,
유교의 경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그래서 이거는 글과 관련된 거고 이건 말과 관련된 시험이에요. 이거는. 자, 명경업이라는 거는 뭐 약간 말과 관련된 거죠. 시라는 거 시를 짓는 거야. 부라는 거는 그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일정 부분에 글을 짓는 걸 부라 그래요. 이 송이라는 것도 뭔가 기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글을 쓰는 거. 그러니까 셋 다 이건 뭐야? 다 글을 쓰는 거야. 근데 명경업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거든. 이게 시험 틀린 거죠, 이것도. 당해 과거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지공고라는 칭호가 부여된 게 시험 보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지공고는 시험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시험을 관장하는 사람을 이 지가 관장하다라는 뜻이야. 공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선발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공고라 그래요. 다른 말로 이거를 좌주라고 그래요. 좌주라고 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문생이라 그래. 그래서 예전에 고려시대 때는 이렇게 요런 관계가 끈적끈적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상당한 힘을 발휘해서 이거를 깨기 위해 노력이 꽤 많았다고도 해요. 야, 실제로 시험 본 사람이 이 문생이 시험에 합격하면은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는 게 맞지. 근데 이 사람들한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직원거거든. 이 사람들하고 끈적끈적한 이런 관계가 생긴다니까. 요걸 좌주문생제도라고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옛날에는 한 명이었는데, 한 명이 더 생겨서 뭐 동지공고라고 해서 이렇게 두 명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것도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15문제. 자, 16번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게 너무 짱짝으로서 18세기의 자연주의 교육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루소죠. 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이거죠. 1번 어린이 발달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 이거 어떻게 돼? 반대하는 사람 맞죠? 반대했다. 나왔네. 반대했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성의 의미를 인간 내부에서, 그렇죠? 자연성이라고 하는 거, 즉 자연주의자인데 원래 자연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연성이라는 건 외부적인 자연이 있고 내부적인 자연이 있거든. 근데 이쪽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자연성, 어린아이가 가진 자연성, 이걸 잘 살려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이런 얘기하기 어려워요. 자, 교육 방법 측면에서 은물, 가베라고 하는 거, 은물을 강조했다. 이건 유치원 교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 이거 유치원 놀이기구예요. 놀이도구 같은 걸 은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유명한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있어. 프레벨. 유치원 교육의 창시자 프리드리히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에. 페스탈로치의 제자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린아이들 유치원 교육에서 그 헌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유치원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최초로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구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은물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야. 가베라고도 하죠. 강조한 사람은 루소가 아니죠.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 답이 이거 같네. 그죠? 그 다음에 자연적인 벌의 원리를 주장했다. 그럼 자연적인 벌이가 있으면 또 인위적인 벌도 있을 거야. 인위적인 벌도 있겠죠. 인위적인 벌이라는 게 뭐겠어? 뭔 잘못하면 선생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종아리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좀 종아리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겠죠. 그게 인위적인 벌인데 자연적인 벌의 원리를 주장했대요. 자연적인 벌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아이가 뭐 잘못했어. 그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냥 냅두는 거지 뭐. 그러다가 여기 막 어질러져 있으면 스스로 그거를 치울 수 있게끔 자연성을 가지고 내가 이제 치워야겠네 하면서 자연성의 어떤 그런 벌 스스로 느끼게 하는 거지. 그걸 주장했던 거 맞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프리드리 프레벨에 대한 얘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문제도 그렇게 크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충실하게 이제 학습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찾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봅시다. 17번. 교육과정 개발. 자, 교육과정 개발에 동그라미 딱 치면 되겠지? 교육과정 문제가 최근에 좀 여러 개 등장했죠. 교육과정 개발 이론에 대한 설명과 대표적인 학자를 바르게 연결한 게 누구냐? 딱 보니까 뭐, 타바, 워커, 타일러, 브루너, 타바, 타일러, 브루너. 브루너는 사실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좀 거리가 있죠. 지식의 구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타일러가 제일 유명하죠. 라이프 타일러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최근에 제가 늘 워커 중요하다, 워커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타바라는 사람, 타일러의 심화 확장 버전 얘기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중요하진 않는데 뭐 그래도 타일러 타바가 같은 부류니까 좀 생각 좀 해봐라. 자, 교육 전문가보다는 현장 교사가 직접 참여한다.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뭔가 교육 과정을 개발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타일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현장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지금. 단원 수준의 교육 과정 개발을 강조하였다. 단원 수준. 근데 사실은 이 타일러는 여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목표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거. 왜냐면 여기 이 목표를 설정하기까지는 가지고 오는 원천들이 있잖아요. 공부한 적 있죠? 학생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여기 교과 전문가의 견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여기를 뭐하고, 심리학하고 철학으로 걸러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를 어떻게, 이거를 얘기했던 사람이 타일러거든. 여기 교과 전문가의 견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래서 교과 전문가가 이야기 나오면 이건 타일러로 가야 돼.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장 교사는 타일러가 들어가면 틀린 거야, 일단은 가는 타일러 안 됩니다. 4번은 타일러가 들어갔으니 일단 틀린 거야, 이거는. 그리고 브루노는 빼야 돼, 일단요. 브루노 빼야 돼. 자, 그럼 딱 됐네. 자, 그러면 이거에 반대지 단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하였고, 단원 개발은 시험적인 교수학습 단원도 구성을 하고, 시험 단원도 검증을 하고, 개정 및 통합을 하고, 구조를 개발하고, 새로운 단원, 이런 말 다 몰라도 돼. 어찌됐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개발을 이해하고 있다. 이건 일종의 이제 귀납적이라는 말. 여러분들 귀납적이라는 말 알죠?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로 시작이 돼서 뭔가 교과 수준으로 나아간다 이거. 이거의 반대가 연역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연역적. 그죠? 그래서 연역적 교육과정 개발 이론을 얘기한 이 사람이 타일러야. 아시죠? 이 사람이 타일러고, 요 사람이 타바잖아요. 타바. 요거 두 사람 제가 비교한 게 교재에도 있잖아요. 그럼, 가번은 타바가 돼야 돼. 여기 가번 타바. 그죠? 타바. 이거밖에 없네. 가번, 타바, 이제 타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선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반하여라고. 선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개발,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이게 바로 타일러잖아요, 이거. 이게 선형적이잖아요, 그죠? 이 개발에 반해서 참여자들의 수기 과정, 요거 수기를 들어가면 답이 이미 끝났죠? 이건 워낙 유명하니까. 수기 과정을 통한 타협, 그 다음에 조정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이거. 1단계 플랫폼, 토대 다지기. 2단계, 요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 2단계, 그 다음 마지막에 디자인, 3단계. 요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누구? 워커. 제가 걸어다니면서 생각하는 사람. 걸어다니면서 수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걸어다니면서. 근데 일부러 한 거지. 그 워킹이 아니고,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외워서 공부하는 거.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17번 문제는 제가 볼 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죠. 그래도 이거는 제가 볼 때, 워낙 제가 타일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타일러 타바는 타일러의 아류다. 심화 확장 버전이다. 그리고 타일러와 타바는 다른 게 연역적, 귀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자, 다음에 누굽니까? 보니까, 콜브라는 사람 등장했죠. 이름 몰라도 됩니다. 이 사람이 데이비드 콜브라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이름 제끼라고 해서. 중요한 건 이 뭐야, 이거죠, 이거. 별표시. 무슨 학습? 경험 학습 사이클에 해당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자, 경험. 자, 경험에 대해서 진짜 독보적인 어떤 이론을 구축한 사람은 존 듀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존 듀이. 이 사람이 가장 경험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사람이야. 이 경험.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이거야.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다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 듀이의 이론을 소위 그 콜브라는 사람이 데이비드 콜브라는 그 학자가 자기만의 용어로 발표한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거를 사이클로, 원래 이 사람도 사이클이라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경험을 통해서 뱅글뱅글 도는 거야. 쉽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뭔가를 직접 해봐야 배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경험학습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야.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 이게 경험학습 첫 번째가 넘버원이 이거예요. 두 번째, 경험을 통했는데도 배우고 좋은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 이거 주로 이거는 사실은 이 콜브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 경험학습은 주로 이제 평생교육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대상이 성인학습자들 있잖아요. 이건 주로 대상이 누구였냐면 주로 성인학습자들을 주로 연구를 했던 거야. 이 성인학습자들. 그러다 보니까 성인학습자의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 공부할 때 사실은 대상자들이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페다고지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안드라고지 입장에서 이분이 이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는 게 정말 올바른 학습 같아요라고 주장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존 데이가 얘기한 거 있죠. 이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원래 우리 어른들은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책을 통해서 배운다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게 맞아. 그리고 나서 반성적인 관찰. 이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서 성찰이야, 성찰. 성찰. 내가 저 친구랑 싸웠어. 싸우는 걸 통해서 배우는 거야. 어른들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 그 TV 뉴스 보면 정치인들 맨날 싸우잖아. 싸우고 나면 성찰을 하지. 아, 내가 말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이거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말은 좀 어려운데, 아, 내가 보니까 말을 좀 실수했네. 갈등이라는 게 이 말 때문에 시작됐구나라고 해서 아, 이게 갈등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이나 개념이 생겨. 그래서 개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추상적 개념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야. 그냥 그대로 도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개념화를 했어. 아, 이제 나름대로의 개념이 됐어. 아, 이럴 때는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싸움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선택을 하지 말고 저런 선택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시험을 해보는 거야.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보는 거죠.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긴 뭔가 행위를 통한 뭐 학습이라고 되는데 활동적 실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활동적인 실험. 이런 단어를 쓴 거야, 이런 단어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의 고리가 있으면 구체적인 경험, 그 다음에 반성적인 성찰, 그 다음에 또 추상적인 개념화,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적인 실험,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로 돌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나가는 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콜브라는 사람이. 다른 학자들은 여기다가 하나의 고리가 아니라 두 개의 고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이 콜브라는 사람이 경험학습 얘기할 때 이게 좀 유명해졌다고 해요. 근데 말은 좀 어렵지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구체적인 경험을 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성찰하는 거야. 반성적으로 성찰해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걸 나 나름대로 개념화 시키는 거야. 다음부터는 갈등 생기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활동적인 실험을 통해서 또 배워나가고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면서 하나의 어떤 배움이 일어나는 거. 이걸 경험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요 단어 있잖아요. 행위를 위한 학습, 뭐 존재를 위한 학습, 뭐 이런 것들은 그 우리 평생교육 얘기할 때 네 가지 기둥이라고 있어요. 알기 위한 학습, 함께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행위를 위한 학습. 이거는 네 가지 학습 기둥 얘기할 때 그때 나오는 단어예요. 유명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4번은 아니고 이렇게 활동적 실험이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요거는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런 학습이 있었다. 그리고 이걸 대상으로 해서 또 이분이 뭐 이렇게 학습자들을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네 가지 학습자로 나눠서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좀 가볼게요. 우리 저기 7급 문제는 25문항이라서 다음 문제 19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사회학 이론. 자, 교육사회학 이론을 물어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요 밑에 보면 현상학적 사회학이라고 합니다. 현상학이라는 건 개인의 어떤 체험에 관련된 걸 얘기하고 사회라는 건 사회 현상과 관련된 거죠. 현상학적 사회학은 같이 이렇게 결합된 상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속 방법이라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의미 구성 이런 거를 방법론에 꽂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민속 방법론이라고 얘기하죠. 상징적이라는 건, 상징이라는 건 말과 언어, 몸짓 이런 걸 얘기해. 상징. 그걸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걸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재생산이론은 갈등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경제적 재생산이냐 뭐 문화적 재생산이냐 이런 거 나올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인간은 대상과 상황에 주관적으로 해석한답니다. 여기 중요한 말, 해석한다는 말, 그 다음에 의미라는 말. 자, 해석하고 의미한다. 여기다 별표시. 그것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조정하는 주체다. 인간은 주체다. 인간은 주체다. 두 번째, 사회적인 과정은 사회적인 행위자가 상대방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똑같은 말 또 나오네요. 여기 똑같은 말 또 나오죠? 의미를 해석을 하고 상황을 규정을 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미, 여기 의미가 또 나오네. 제시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무슨 뭐 사회적인 과정은 역동적 과정이다. 학교 교육에서 교수학습 과정이라는 게 나오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과정은 상황이 있고 교사가 있고 학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또 나오죠. 똑같은 말 또 나온다 지금. 보니까 해석 의미, 해석 의미, 해석 의미죠. 다양한 관계가 끊임없이 형성 발전되는 뭐다? 과정이다. 바로 상호작용의 과정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랑 얘가 상당히 유사해요. 상당히 유사하지만 얘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주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민속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렇게 의미를 해석하고 어떤 과정의 중점, 특히 상호작용, 상징이라는 건 뭐야? 언어, 몸짓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의미를 해석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론이에요. 특히 재생산 이론하고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금방 지우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교육기회 점유 수준이라고요. 교육기회가 얼마나 점유하고 있느냐, 그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여기 다 중요합니다. 취학률, 진급률, 탈락률, 교육 선발 지수, 이거 말고 또 진위 지수, 진위 계수 이런 것도 있죠, 보면. 자, 얼마나 교육 기회를 점유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취학률 갖고도 그렇지 물어볼 수 있죠. 어느 나라가 취학률이 90%야, 우리나라는 100%야, 그러면 교육 기회를 많이 점유하고 있구나, 저쪽은 많이 점유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보면 특정 학교급이나 학년에 해당하는 인구 중에서 취학 중인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비율. 취학이라는 건 주로 이제 이런 단어들은, 취학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주로 의무교육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취학은 거기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긴 합니다. 얼마큼 있느냐, 그 비율. 맞죠? 진급이 봐, 진급. 입학 당시 학생 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당시 학생 수가 1000명이었는데, 각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1학년에서 2학년이 1000명으로 올라갔는지 999명이 올라갔는지 이런 거,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학생 수의 비율이 얼마나, 이거 진급률이에요. 맞죠? 이것도 진급률이 높을수록 그 학교는 교육기획도 점유를 많이 하고 있구나. 반대로 탈락률도 있겠네. 특정 학년에 대한 낙제자, 퇴학자가 얼마나 되는지. 퇴학이라는 단어는요, 고등학교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중학교는 퇴학이 없어요. 의무교육이라.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연도수의 학생 수로 나눈 비율이 얼마, 맞죠, 이것도? 그럼 교육 선발 지수라는 거, 얼마만큼 선발이 되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선발이 되고 있냐는 특정한 집단의 학생들이 얼마나 선발이 되고 있냐, 그걸 얘기를 해야 돼. 전체 인구에 대한 특정 집단의 구성비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대한 특정 집단이 있고 전체 학생에 대한 특정 집단의 학생이 있어. 이 둘 간의 비율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걸로 나눴다고 하잖아. 이쪽으로 나눈 게 아니라 이건 반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전체 인구에 대한 특정 집단, 이게 분모가 돼야 돼. 이게 분자가 돼야 되고, 이게 뒤바뀌어야 돼.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게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건데, 왜냐하면 교육이 얼마나 선발됐느냐는 특정한 학생들을 가지고 일단 막판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 선발 지수가 만약에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면은 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교육 기회를 더 많이 점유하고 있다. 즉 그거는 불평등이 심하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북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서울의 남쪽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선발 지수를 봤더니 남쪽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선발이 대학 선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불평등하구나. 도시와 농촌 간에도 선발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게 된다면 좀 불평등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여러분들 요게 지금 뒤바뀌어 있어.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요 문제도 좀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요 문제는 제가 보니까 그동안 이 개념만 이렇게 좀 살짝 보고 넘어갔던 것들이었는데 좀 꼼꼼하게 봐야 되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었어. 자, 무슨 학습? 통찰학습. 이렇게 인사이트 러닝 별표시. 자, 여러분들 통찰학습 하면 생각나는 사람 켈러라는 사람이 있죠. 볼프강 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모두 골라라. 자, 통찰학습. 아하 하면서 우리가 뭔가 알아내는 거 있죠. 이걸 통찰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 문제 장면이 있어.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관계. 별표시. 관계를 파악을 한 거야. 그 옛날에 그 침팬지 갖고 연구한 거 제가 했잖아요. 침팬지 갖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상자도 있고 막대기도 있고 바나나 걸려 있고 이걸 하나하나의 요소의 관계를 알고 갑자기 느닷없이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그 바나나 이렇게 쳐서 이렇게 걷어내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학습이 됐다라는 거죠. 관계를 파악해서 갑자기 순차적인 게 아니라 여기 점진적이란 말이 나오죠. 이 점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이트는 갑자기. 아하. 갑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 맞죠? 기억 문제 맞네 보니까. 자, 기억 여기도 기억이 있고 여기도 기억이 있고 여기 두 개는 없네. 그럼 틀린 거지. 그러면 다양하고 반복적인 시행착오라는 게 뭐야? 이것도 해봤더니 안 돼. 저것도 해봤더니 안 돼. 뭐 그런 거잖아. 시행착오. 여러분들이 그 손다이크가 얘기하는 뭐 고양이 대상으로 연구했던 거 있죠? 그게 시행착오설이거든. 사실은 많이 시행착오를 해야 돼. 그래야 배우는 거지. 일종의 아까 얘기했던 그 경험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 이건 일종의 통찰학습이 아니에요. 통찰학습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학습이죠. 이건 일종의.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야 이거는. 그죠? 그럼 니은이 들어가면 틀렸네. 얘는 틀렸네. 여기. 그럼 답은 이미 나왔죠. 통찰을 통해 획득된 지식. 그렇죠. 통찰을 아하 하면서 알게 된 지식도 있어요. 그 지식은 어때? 장기간 기억돼야 안 돼? 기억되겠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억되지. 아하 하면서 뭔가 이 관계를 탁 알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이게 통찰을 통해 획득된 원리가 있어. 원리 이것도 별표시 원리. 다른 문제 장면에 쉽게 전이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여러분들 전이 이론 중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형태 이조설이라고 합니다. 형태 이조설. 형태 이조설의 가장 기본은 뭐냐? 관계, 구조, 원리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파악이 되면은 전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말고 왜 우리 일반화설이라고 있죠? 일반화설. 이걸 다른 말로 동일 원리설이라고 하는데 요거가 확장된 버전이 이거예요. 바로 이거를 이제 있죠. 그래서 여기도 원리가 들어가고 여기도 원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는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관계나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면 전이가 잘 된다라는 이론이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가 봐요. 우리 초기에 그 게슈탈트 심리학 있죠. 인지주의 심리학이 처음에 태동하기 전에 초창기의 모습이 바로 이게 통찰학습이었다. 여러분들 켈러, 볼프강 켈러라는 학자가 이 연구를 해서 발표해서 유명해졌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교육행정의 과정이 또 나왔네요. 과정. 교육행정의 과정 중에서 굴릭이라는 사람이랑 어윅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굴릭, 어윅. 아주 중요합니다. 루서 굴릭, 그 다음에 린달 어윅이라는 사람. 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굴릭이랑 어윅의 뭐 행정관리론, 포스트 코브라고 합니다. 포스트 코브. CO입니다. CO. 포스트 코, 그 다음에 RP, 포스트 코브. 요렇게 하나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앙리 파yor이라는 사람이 5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산업관리론에서 1910년도에 이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5가지에서 조금 더 얘기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관리론에 제시된 요소가 아닌 게 어떤 거냐? 여기 P가 플래닝이에요. 저 기획입니다. 기획이라는 뜻이에요. 기획. 첫 번째 기획이고, 그 다음에 O가 오거나이징이라고 조직의 뜻을 갖고 있어. 조직. 여기 S는 스태핑이라는 뜻이에요. 스태핑. 인사이죠. 사람들 인사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요게 D가 디렉팅이라고 해서 그 지시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C가 나오고 커맨딩이라고 돼 있잖아. 요게 틀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전에 앙리 파yor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을 때 들어갔던 요소예요. 저 요소가. 그러니까 요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CO는 코오디네이팅이라고 해서 조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리포팅 보고, 마지막에 버디칭을 해서 저거 뭡니까 그 예산.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론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굴리커 어휘라는 사람이고, 여기 버디팅도 들어가 있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C는 커맨딩이 아니라 여기는 D가 디렉팅이라고 해서 지시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이전에 발표를 했었던 앙리 파yor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단어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물론 한번 보셨던 분들은 금방 이제 풀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우 야 이거 좀 뭐지 하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3번 맞죠? 교과형 도서. 교과형 도서에 관한 법률, 교육 법령 문제인데 여기 규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법령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법과 령이 있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이제 소위 만든 법을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입니다. 교과형 도서에 관한 에서 교과형 도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어떤 거냐? 1. 교과형 도서를 하면 교과형이라는 건 교과서와 지도서,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선생님들이 보는 지도서를 합쳐서 우리는 교과형 도서라고 합니다. 맞아요. 인정도서라는 게 있어요. 인정도서를 하면 국정도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국어, 뭐 한국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한국사가 있나? 국사 이런 것들이 주로 국정도서죠. 검정도서는 이제 국정도서하고 비슷하지만 뭐 예를 들어 수학인데 수학 익힘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검정도서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는 경우에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는 뭐 중고등학교 왜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교과서 대부분 다 인정도서입니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수정은 뭡니까? 수정 조금 바꾸는 거지 뭐. 조금 부분적으로 바꾸는 거죠. 교과형 도서가 있는데 총 쪽수가 있어. 100쪽이 있어. 100쪽인데 2분의 1이면 거의 50페이지잖아요. 50쪽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걸 이걸 수정이라고 안 하지. 이거는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거를 개편이라는 단어를 써요. 완전히 바꾸는 거야 이거는. 이건 틀린 거죠. 그냥 읽어봐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검정도서를 하면은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거지 뭐. 교과형 도서는 당연한 거죠. 인정도서는 인정을 받은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 교과형 도서에 관련된 규정을 보지 않아도 읽어보면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 다음 문제 볼게요. 24번. 이것도 이제 교육행정 파트죠. 예산 편성 기법을 물어봅니다. 예산 편성 기법. 여기 몇 가지가 있죠. 품목별. 품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품목별로 예산을 나누어서 이제 지출 대상, 금액 이런 것들을 명확히 정하자. 이런 게 품목별 예산 제도고, 기획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기획이라는 건 뭔가 좀 장기간의 어떤 계획, 단기간의 어떤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연결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하는 게 기획 예산 제도고, 영기준 여기 0이라는 거,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0이라는 게 뭐야? 제로죠, 제로. 전년도에 있었던 거 좀 신경 쓰지 말고 완전 제로된 상태에서 새롭게 짜보자라고 하는 제도가 영기준 예산 제도고, 성과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예산 과목이 있어. 예산의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예산 과목을 여기 보면 사업 계획별로, 활동별로 분류를 합니다. 예산 과목을 사업은 이런 사업들이 있고 활동은 이런 활동들이 있어. 그 각 세부 사업별로 단위 원가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총 어떤 세부 사업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해. 체육대회에 들어가는데 돈이 500만 원이 들어가.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 어떤 자그마한 활동들이 단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단가를 가지고 계산하면은 하나의 단위당 얼마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 단위에다가 업무량이 만약에 뭐 5다, 10이다, 뭐 예를 들어 이걸 곱해서 예산액을 표시를 하고 그 집행의 결과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집행의 결과를. 이 말이 동그라미 별표시. 결과라는 게 뭐야? 결과가 다른 말로 성과거든. 같은 말이잖아요. 결과하고 성과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 결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성과라고 한다. 성과. 여기 결과, 성과 같은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를 성과주의 예산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뭐 크게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죠. 의외로 명확하게 개념을 파악하면 되는 것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죠? 자, 마지막 문제죠. 25번. 평가도구의 양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어떤 거냐? 평가도구의 양호도라는 게 뭐야? 얼마나 좀 이 평가도구가 제대로 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걸 양호도라고 하죠. 평가도구라는 게 뭐예요? 뭐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던 그 시험 문제, 이런 게 다 평가도구잖아요. 수행평가도 평가도구예요, 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양호하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어떤 거냐, 그죠? 타당도가 뭡니까? 타당도라는 게 뭐예요? 타당도라는 게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걸 제대로 특정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타당도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행직이니까 교행직 시험을 보는데 저기 교사들 시험 보는 그 임용고시 문제를 내는 그게 같은 교육학이지만 좀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고 교사가 하는 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교육학이다 하더라도 충실도면, 타당도면에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타당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충실하게 측정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재검사라는 건 뭐야? 한 번 검사하고 다시 했을 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걸 알아보는 거잖아. 동형검사라는 게 뭐야? 비슷한 걸 가지고 했더니 비슷한 점수가 나와야 돼. 이거는 믿을만 하냐, 그걸 물어봐. 그래서 이거는 타당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신뢰도를 물어볼 때 하는 거죠. 이거는 신뢰도를 물어볼 때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죠? 객관이라는 게 뭐야? 객관적으로 좀 객관적이냐 이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측정 결과에 대해서 여러 검사 한 명이 아니야. 여러 검사자가 얼마나 일치된 평가를 하느냐. 예를 들어 대학에 가서 시험을 봤어. 이렇게 대학이 아니다. 지금 교사들 시험 보는 시험이 임용고시라는 게 있어. 거기 교육학 시험 문제가 주관식 서술형이거든요. 그거 평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 세 사람이 하거든요. 세 사람이 평가를 해. 또 하나, 면접 시험 볼 때 평가자가 3명이야. 그죠?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어떤 하나의 그 대상자에게 점수를 부여할 때 그게 일치돼야지.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 평가. 그러면 얼마나 객관적이냐.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걸 객관적으로 이건 맞네. 맞는 표현이죠. 그죠? 맞는 표현이야, 이거를. 근데 이 원래의 객관도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신뢰도예요. 신뢰도가 원래 이런 게 얼마나 일치된 평가를 하느냐. 이게 신뢰도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자 간 신뢰도라고 하는 거지. 다른 말로 이 여러 검사자니까 객관도는 다른 말로 얘기할 때 검사자 간의 신뢰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답니다. 맞죠? 자,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서 신뢰도하고 타당도의 관계, 이 관계를 물어보는 게 가끔 문제 나옵니다. 보면 충분한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아니다. 필요한 조건이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관역이 있어. 관역에 내가 3발을 쏠 거야. 3발을 쏘는데 여기에 땅 3개 맞으면 타당도도 있고 신뢰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쵸? 근데 내가 쐈는데 여기를 맞추려고 했는데 여기를 맞출 수가 있죠. 한 발이. 여기도 맞출 수가 있어. 2발. 3발 다 여기야. 그럼 이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맞은 거는 신뢰도가 있다라 그래. 신뢰도가 높은 거야. 그렇지만 얘는 타당도 높지 않아. 왜? 여길 못 맞췄으니까. 그죠? 여기 한 발 맞추고 여기 한 발 맞추고 여기 한 발 맞추면 신뢰도도 별로 없어. 일치되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러면 봐요.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서 신뢰도라고 하는 거. 여기 3개가 있어. 이거는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 근데 이걸 충분하진 않지. 이거는 필요한 거야. 이 3개는 반드시 여기 이렇게 몰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 이건 뭐야? 여기 충분한 조건이, 이건 반대로 설명이 되죠. 이거 틀린 거예요. 그죠? 실용이라는 건 뭐야? 실용적이냐? 그 얘기잖아.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충실하게, 이건 뭐야? 충실하게 측정하는 정도.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걸 타당도라고 했죠. 이거는 타당도에 관련된 얘기죠. 요게 틀렸네 또, 그죠? 그래서 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25개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7급 준비하시는 분만 보실 게 아니라 9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 여기에는 제가 볼 때 9급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물론 7급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몇 가지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 밖에서 몰랐던 게 나와도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약간의 추론을 통해서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끝까지 강의를 믿고 따라 주시면 좋은 결과 얻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